안녕하세요. 미술시간입니다. 오늘은 오차시 19세기 근대 미술에 대한 흐름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82쪽을 펴시고요. 프린터물 8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19세기를 말하게 되죠. 19세기 시대에 보게 되면 유럽에 있어서 가장 큰 변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변혁이었고 하나는 경제적인 변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가장 큰 변혁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혁명, 그것을 가지고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 이전에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절대 왕정이었다면은 이 절대 왕정이 민중에 의해서 붕괴되어지죠. 붕괴되어지고 민중이 이제 새로운 인물을 권력의 중심에 세우죠. 그 권력 중심에 와 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나폴레옹이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황제로 추대되면서 이제 프랑스 혁명을 완수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이게 정치적인 가장 큰 변혁이 있다면은 경제적인 변혁이라면은 바로 산업혁명이라고 들 수 있겠죠. 산업혁명이란 것이 이제 농업사회에서 공업사회로 변하는 산업사회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업사회로 변화되면서부터 이제 자유주의 사상이란 것이 싹트기 시작하는, 그래서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싹트기 시작하게 되니까 문화적인 면에서도 이제 작가의 개성들이 존중받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에 와서는 작가의 개성들이 존중받는 그런 유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9세기 근대 미술 하면은 여러 가지 유파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또는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인상주의, 이러한 유파들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유파들이 그 19세기 근대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의 세 번째 줄에 나오게 되겠지만은, 이런 사회적인 변혁은 미술에 있어서도 민중의 편에 설 수 있고 혁명의 이념을 전달하면서도 질서정연하고 고요하고 합리적인 신고전주의의 탄생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부터 19세기 첫 번째 타치에서 신고전주의란 말이 나오는데, 이 신고전주의라는 얘기는 또 한 번의 고전을 동경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18세기 중반 이후에 유럽에서 그 하나의 유물이 발견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 로마 시대 때 유물이 하나 발견되어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로마 시대 때 화산이 폭발하면서 화산재에 한 도시가 그대로 덮여버리게 되죠. 덮여버려 있다가 이것이 18세기 후반에 와서 발견되어지게 되죠. 이것이 발견되어지게 되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생활상들, 문화들이 그 당시 유럽 사회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알려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지고, 그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고전미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그 한 시대, 그 한 유파들이 이제 신고전주의란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에서 말할 때 고전이라 그러면은 고대 그리스를 말하고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그런 흔적이라 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균형과 감각의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그런 것을 고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고대 그리스 문화가 서양의 고전으로 여겨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런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흔적을 다시 동경했던 것이 언젠가 하면은 르네상스 시대죠. 르네상스는 고대 그리스 미술을 재생시키고자 했던 그런 흔적을 볼 수 있고요. 또 바로크 미술에서 고대 그리스를 동경했던 흔적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와서 또 한 번 고전을 동경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대 그리스 로마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고전주의죠. 다시 한번 고전을 동경한다는 의미에서 신고전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다비드와 앵그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다비드의 암살당한 마라라는 제목의 그림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비드의 친구죠. 친구인데 혁명군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이 마라가 있었죠. 이 마라가 측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이 마라가 피부병이 굉장히 심해서 그 욕조에 있을 때 욕조에서 측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 사건을 기록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암살당한 마라라는 제목의 그림에 해당되겠습니다. 다비드의 또 대표적인 작품 중에 독배를 드는 소크라테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가 언제적 인물이죠?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죠. 그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를 가지고 소재로 삼고 있다. 이것은 바로 고대 그리스를 동경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간에 손을 들고 있는 인물이 바로 소크라테스인데, 그 소크라테스가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젊은이들이 꿈을 가지라, 이상을 가지라,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선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할 때 그 독배를 마시고 죽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사약을 받아서 죽게 되는 그런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림의 소절에 의해서 그려놓은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 독배를 마시면 이제 죽게 되는데, 그 제자들이 그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정의를 나타내고자 했던 그런 흔적들이 그림에 담겨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비드의 조셉 바라의 죽음입니다. 이 조셉 바라는 그 당시에 그 공화국에 북치는 소년이었는데, 혁명군에 의해서 공화정이 무너지게 되죠. 그때 그 공화국에 북치는 소년이 포로로 잡혔는데, 이 소년이 그 당시에 10세밖에 안 되는, 10살밖에 안 되는 소년이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이 소년에게 혁명군 만세 3번을 외치면은 살려주겠다 했는데, 이 조셉이 거부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데, 그 사건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에 해당되는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은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입니다. 나폴레옹이 황제로 등극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 오른쪽에 왕관을 들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대관식인데, 중간에 있는 인물이 그 교황이죠. 그 당시에 누군가면은 비오 7세가 교황이었을 텐데, 그 전통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시대는 교황이 황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그 행사를 대관식이라 그러는데, 이 그림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뭔가 하면은 바로 비오 7세는 교황이지만은 내빈으로 그냥 참석하고 있을 뿐이고, 나폴레옹이 자기가 자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그 시대에 힘의 균형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이전에는 교황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다면은, 이제 그 시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권력을 갖고 있는 나폴레옹이란 권력자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림에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교황이 나폴레옹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모습이 아니라, 나폴레옹은 스스로 자기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자기가 썼던 그 왕관을 앞에 있는 여인이 누군가 하면은 나폴레옹의 부인이죠. 나폴레옹의 부인 이름이 뭐죠?
예, 조세핀인데 조세핀에게 왕관을 씌워주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죠. 이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그 모습은 권력의 이동에 관한 그런 부분들이 그림에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앵거러의 그림에 해당됩니다. 앵거러의 그림을 보게 되니까 오달리스크와 여자 노예, 오달리스크라는 의미란 것은 그 황실에서 몸매가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아놓은 집단을 가지고 오달리스크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오달리스크는 미의 상징으로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오달리스크를 모델로 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육체의 아름다움을 그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육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그리고자 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죠. 이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고대 그리스 미술이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흔적을 특징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고대 그리스를 동경하고 있다는 의미와 연결되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오달리스크라는 제목이 붙어 있죠. 앵거르가 그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균형과 조화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류의 그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앵거르의 또 대표적인 작품 샘, 이 그림들은 많이 봤죠. 그리스의 조각에서도 이런 포즈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스의 영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발팽숑의 용녀라는 얘기가 이제 모욕하는 여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 그림을 발팽숑이라는 사람이 그림을 사갔는데 그 당시에 뭐 따지니까 400프랑에 사갔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 발팽숑이 사갔던 그림 용녀다라는 의미로 붙어 있는 것이 발팽숑의 용녀죠. 자, 이어서 신고전주의를 이어서 낭만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프린트물 8쪽에 밑에 보게 되면은 금방 얘기했던 얘기 나오죠. 미술사에 있어서 프랑스 대혁명은 이전의 서구 미술의 중심이었던 이제 로마를 제치고 파리가 세계 미술의 중심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대변혁의 문화적인 판도까지 바꾸게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혁명의 혼란 속에 안정을 받았던 민중들은 이제 고대 그리스 조각과 같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고전적인 작품에 매료되었다. 이 부분이 바로 뭔 말인가 하면은 신고전주의를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혁명 이후에 나타난 세대들은 차갑고 완벽한 신고전주의에 만족할 수 없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다 감동적이고 강렬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자 했던 새로운 사조, 이것이 바로 낭만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낭만주의의 특징은 프린트물 9쪽 두 번째 줄에요. 낭만주의 예술은 바로 자율성과 예술가의 천재적인 영감을 중요시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상상의 세계와 이국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새로운 감동을 주는 예술 사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작가로서 바로 제리코와 드라크로와를 들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은 그 제리코의 메듀서의 뗏목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많은 식민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식민지 중에서 세네갈을 또 식민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네갈을 통치하기 위한 요원들을 보내게 되죠.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1819년인데요. 그 1819년에 이 메듀서의 149명의 관리를 태워서 그 세네갈을 통치할 수 있는 요원들을 보내게 되는데 이 배가 가다가 표류를 하죠. 12일 동안 표류를 하고 난파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 149명 중에 생존했던 사람은 15명만 생존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소재로 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난파당하고 일부 뗏목에 남아서 그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고 있는, 그리고 바닥에는 이미 시체로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그림의 소재로 해서 강렬한 색채와 강렬한 이미지로 표현하게 되는 그 그림이 바로 이 메두사의 뗏목입니다. 죽어가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드라크로와의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1830년 7월 28일 날 프랑스에서 일반 시민들에 의해서 그 혁명이 일어나서 시민들이 3일 동안 시가전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복고 왕정에 반대하여 일어선 시민들의 3일간의 시가전, 이것을 가지고 7월 혁명, 7월 28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7월 혁명이란 말을 쓰는데, 그 의미를 그림에 담은 것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잔다르크 얘기 나올 때 보면 이 그림하고 연결 짓는 걸 많이 보게 될 텐데요. 그 그림과 연결되어 있는 그림들이죠. 그리고 이 그림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는 뮤지컬 중에서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시위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시위 장면들을 이 그림의 모습을 가지고 레미제라블의 무대로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을 활용했던 레미제라블에 등장하고 있는 그림의 소재가 이 그림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하나 등장하고 있는 것이 뭐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로 자연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했던 것이 자연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바로 밀레를 들 수 있죠. 파리 근교에 보면은 바르비종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바르비종이라는 마을에서 농촌 풍경을 아름답게 표현했던,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표현했던 그런 작가가 있는데, 그네들을 가지고 묶어서 그 자연주의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밀레를 들 수 있죠. 그 이삭을 죽는 모습을 이삭 죽기란 제목의 그림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한때 유행했던, 많이 보았던 그런 그림들에 해당되겠죠. 또한 대표적인 밀레의 그림 만종. 그래서 자연주의를 이어서 등장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하면은 사회적인 사실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것을 가지고 사실주의라고 얘기하죠. 그 사실주의의 대표적인 작가 꾸르베 신약이 있는데, 이 그림은 꾸르베의 그림입니다. 세너 강변의 아가씨들, 세너 강변에 있는 세너 강변의 아가씨들, 세너 강이 어디 있죠? 프랑스 파리 시내를 흐르고 있는 강이 바로 세너 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너 강에 있는 여인들의 모습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꾸르베는 그런 얘기하죠. 나는 본 것만을 그린다, 보지 않은 것은 그리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던 사실주의 작가 꾸르베. 꾸르베의 화가의 아뜰리에, 그 화실에서의 그림 그리는 모습들을 그림에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주의. 자, 이어서 근대 미술에 있어서 또 핵심적인 한 유파를 든다면 인상주의를 들 수 있을 겁니다. 프린트물 9쪽 8번째 줄에 꾸르베는 이러한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리얼리티를 표현하기 위하여 아뜰리에의 사회의 축소판으로 묘사하였다란 말이 나오고, 그 밑에 오히려 소재주의에 국한되어 예술적인 영감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인상주의 시대가 열린다라는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인상주의라는 것은 그 빛이 물체에 닿는 그 순간을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작가들의 그룹들의 전시를 이제 인상파 화가들 전시라 했는데 그네들을 가지고 인상주의, 인상파 화가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작가가 바로 마네의 그림입니다. 이게 1863년에 그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그 공모전이 있다면은 르살롱전이라는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 르살롱전에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르살롱전이라는 공모전이 있는데 그때 이 마네가 1863년에 이 작품을 내서 낙선을 하게 되죠. 낙선을 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그 프랑스 사회에서 정장을 하고 있는 남자들 사이에 여인이 옷을 벗고 있다는 것은 이건 태폐적이다 해서 낙선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당시에 르살롱전이란 공모전에 심사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그 공모전에 대한 불만들을 무마시켜 주기 위해서 떨어진 작품들을 전시를 해주죠. 그것이 낙선자 전람회였습니다. 낙선자 전람회였는데 그 낙선자 전람회에 이 그림이 걸리게 되자 그 당시에 젊은 작가들이 이 마네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해서 하나에 만들어진 유파들이 인상주의 작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마네의 올랭피아, 그 다음에 인상주의 화가들 전시에 이 그림이 출품되었을 때 무척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작품입니다. 또 인상주의 화가의 대표적인 작가 있다면 바로 더가를 들 수 있겠죠. 무용수들의 모습을 많이 그렸던 더가 무대 위에 발레 연습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국화 곁에 있는 여인, 더가의 그림이죠. 더가가 그 무용수들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본인은 뭐 인상주의 화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렇게 함께했던 9번의 인상주의 화가들 전시 중에서 거의 대부분 참여를 했던 작가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인상주의 작가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말년에 더가가 시력을 잃어가게 되죠. 그래서 시력을 잃어서 이렇게 그리던 그런 사실적인 그림들을 많이 그렸었는데 말년에 시력을 잃는 과정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그렸던 그림이 바로 이런 그림이죠. 이런 그림을 그렸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완전히 시력을 잃고 난 뒤에는 평생 그려왔던 무용수들의 모습들을 조각으로 남기죠. 그래서 조각 작품들은 그 더가의 말년에 그렸던 그림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모네의 해돋이 인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이 전시하고 있을 때 신문 기자가 이 그림을 보고 그네들의 전시들이 무척 인상적이었다라는 기사를 쓰게 되죠. 그 기사 때문에 이네들이 이름이 붙기를 인상파 화가들, 인상주의라는 말이 붙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대표적인 그림이 모네의 해돋이 인상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빛이 물체에 닿는 그 순간 변하는 상태들을 그림에 표현하고자 했던 작가들이 바로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모네의 수련, 이런 그림도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봤던 그런 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대표적인 인상주의 화가의 작가가 있다면 르누아르죠. 르누아르는 여인의 아름다운 몸매를 많이 그렸던 그런 대표적인 작가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풍만한 여체를 많이 그렸던 르누아르인데 그래서 르누아르는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여인의 가슴과 엉덩이가 없었다면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여체의 아름다운 풍만한 미를 그리고자 했던 그 작가가 바로 르누아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후 이어지는 것이 바로 신인상주의, 인상주의 이후에 등장해서 신인상주의, 색채의 혼합에 관한 것을 그림에 표현하고자 했죠. 그러니까 물감을 팔레트 위에서 섞게 되면 물감이 탁해지죠. 그래서 탁함이 아닌
그 색의 원색을 그대로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라색을 그리고자 했다면은 빨간 점을 찍고 옆에 파란 점을 찍죠. 빨간 점, 파란 점이 찍어 나가면은 일정한 거리에서 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의 혼합된 색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래서 색의 혼합에서 보면은 색을 나열시키는 것, 이것을 가지고 병치 혼합이란 말을 쓰죠. 그래서 이 병치 혼합의 기법을 활용했던 것이 바로 신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의 특징에 해당되겠죠. 세라와 신약이 있는데 이것은 신약의 마르세유 황 입구. 그래서 점을 하나하나 찍어서 표현했다 해서 이네들을 뭐라는가 하면은 다른 말로 점묘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19세기 근대미술 중에서 특히 유파에 따르는 흐름들을 같이 한번 봤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후기 인상주의에 대한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